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공단 녹색 건축센터장 서광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에너지 소비 동향 및 건축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너지 소비 동향 및 건축물 에너지 정책 방향. 이거는 이제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건물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좀 알고 또 어떤 식으로 그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표입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의 표는 논 OECD 국가가 있고 OECD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논 OECD 국가는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OECD 국가는 지금 3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34개국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점차 상향 많이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 쓰고 있는데 논 OECD 국가인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큰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정도 되면 OECD 국가는 에너지 사용량이 미약한 반면에 논 OECD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것이다. 오른쪽 상단 위쪽에 상단표는 수요 전망을 보면은 이제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것이다. 2040년 정도 되면. 그리고 리퀴즈라고 하는 두 번째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석유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유도 소비량이 그렇게 뭐 급격하게 늘지는 않고 석유도 소비량이 좀 늘긴 하지만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석탄이 있는데요. 석탄도 거의 뭐 많이 늘지는 않는데 원자력이 좀 늘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뭐 수력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부분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 전망은 1배럴이라 하면 이제 158.9리터 정도 되는데요. 요게 이제 2040년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상승하면 246불 또 가격이 아마 낮아지만 74불 정도 될 것이고 이제 보편적으로 선진국에서 보는 가격은 한 163불 정도 될 것이다. 1배럴당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지금 현재 한 100불 정도 수준인데 163불이 2040년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CO2 배출 전망은 CO2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이게. 이런 것들도 표와 같이 이렇게 많이 1인당 GNP는 올라가고 CO2도 많이 배출할 것이다 하는 표를 나타낸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에너지 소비 전망은 전망 안에 보면 최저 에너지는 2035년까지 매년 약 0.9%씩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54만.100만 TOE에 달할 전망이다. 근데 여기서 TOE는 톤 오브 오일 이큐밸런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모든 에너지 단위들이 뭐 전기는 킬로와트를 쓰고 또 뭐 열 같은 경우는 칼로리를 쓰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단위를 통일해야만 어느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애들이 이걸 다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사용에 관한 거는 TOE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유 환산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뭐 전기도 쓰고 석탄도 쓰고 총 했을 때 우리나라는 254만
1.100만 TOE에 달할 것이다. 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력인 경우에는 매년 2.5%씩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현재는 한 19%를 차지하거든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 이게 한 2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 표에 보시면은 전력인 경우에는 19%가 약 28%까지 증가하고 석유는 49.5%에서 39.1%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보고 밑에 목표 안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가격 정책이라든가 분별 이제 관리를 통해서 분별 관리를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분야별 관리를 통해서 정책의 수요를 감축할 때 최종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기준안 대비 13%, 전력인 경우에는 15%가 감축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1월 14일인가요? 이제 2차 에너지 이용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발표된 내용 안에 원전 비중인 경우에는 29%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41%를 원전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29%로 좀 낮췄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은 이제 원래 이제 30년까지 11%였던 게 35년에도 11%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약 7기가와트, 그래서 기가와트라는 건 이제 원자력 발전소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이렇게 둥그런 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1기가와트입니다. 그게 7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개 정도를 추가 건설해야 된다. 이 그래프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왼쪽 동그란 표에 보시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산업이 61.7%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건물도 18.2%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가 1000만 대가 넘는데 차도 17.8%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건물이 18.2% 정도 수준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면 다른 나라는 이제 전부 OECD 국가들인데 OECD 국가들 평균이 0.06%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분석, 에너지 쪽의 분석 통계에 의해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그래도 증가율이 좀 높다.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한국은 이제 5.25, 미국은 7.0인데 미국 애들이 뭐 땅덩어리 크고 뭐 에너지가 워낙 많고 차도 막 엄청 큰 걸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가봤더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보면은 많이 지금 소비량이 개인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전력도 그렇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일본에 비해서는 좀 높다. 그래서 건물 부분 에너지 소비 전망을 보면 이제 에너지 소비 추이가 상업하고 공공 부분은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부분은 2000년 이후부터 소비량이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별 소비 구조 변화가 전력의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12년에 61%, 아까 보여드린 61%가 넘었었죠. 그래서 상업 공공 부분 쪽에 이제 에너지 소비가 61%가 넘고 석유 비중은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소비는 이제 2035년까지 상업 공공 부분의 연평균 약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좀 증가할 것으로. 가정 부분은 이제 0.59%씩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 에너지의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은 수송이 이제 14.3%고 건물이 24.5%, 산업이 6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온실가스 비중입니다. 온실가스인데, 이제 건물 부분은 이제 선진화가 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더라. 미국인 경우에는 45%, 영국은 이제 45%고, 영국이 41%고, 아까 말씀드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4개국 평균은 31%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물 분야에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선진국은 이제 EU 아시죠? 유럽 애들은 EPBD라고 그래가지고요. 에너지에 대한, 성능에 대한, 또 이런 빌딩에 대한 어떤 빌딩의 효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신축 에너지는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이렇게 201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유로 애들은. 그래서 영국인 경우에는 16년까지 신축 에너지를 제로 에너지는 건물이 있으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하나도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열을 생산해서 쓰는 하우스를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인 경우에는 15년 신축 건물을 패시브 하우스로, 그럼 패시브는 일반 화석연료를 쓴 에너지를 사용은 물론 조금 하지만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또 뭐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또 단열을 또 튼튼하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사용량. 이게 이제 평방미터당 16kcal를 킬로와트를 써야만 이게 패시브 하우스의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보다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더 좋은 거가 되겠죠. 프랑스인 경우는 20년까지 주택 에너지 소비를 38%를 절감하겠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덴마크는 약간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추운 나라인데 15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50%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다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만 녹색 건축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부분별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거 26.9%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까지 아까 제가 제로 에너지 하우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는 그때부터 신축하는 건물들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물로 신축을 하도록 의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5년 제로 에너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 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이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강원도 홍천인가요? 거기 보면 살룬이라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집을 직접 지었는데 거기는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시면 살룬이라고 살둔의 제로 하우스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방문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워크숍도 많이 개최하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법도 제정을 하고 또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제2차 에너지용 합리화 계획에도 이 건물 에너지에 대한 전략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건물 에너지 활성화 방안 보고를 공군은 11월에 VIP한테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건축물 추진 전략 발표 11월 6일 날도 했고요. 11월 6월에. 그 다음에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또 11년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부의 보고도 하면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 날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2010년 이후부터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도입한 제도 중에 제일 먼저 도입한 제도가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콘크리트 치고 철근 아니다 콘크리트 치고 집어 올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단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안에 기계 설비를 어떻게 하고 전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에너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무턱대고 그냥 설계사무사가 짓는 게 아니고 꼭 에너지에 대한 이 절약 계획이 그 건물 설계 도면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제 처음부터 너무 조그마한 건물까지 다 적용하면 힘드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큰 건물부터 이게 적용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물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고요. 3000제곱미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00제곱미터로 2010년부터 쭉 2004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이 법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무엇을 건물에서 평가를 하느냐, 너희들이 에너지 절약,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뭘 한다고. 거기에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성능 지표가 있습니다. EP 아니라고 그러죠. 밑에 보면 에너지 퍼포먼스 인덱스 해서 건물의 단열을 뭘 했는지, 또 전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단열이 좋고 창호 성능이 좋고 하면 점수를 잘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능 지표 점수가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65점 이상 취득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 건물이죠. 이 건물이 이런 건물 공공건물이라고 하죠. 이런 공공건물은 74점 이상을 받아야만 건축 허가가 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74점.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이제 검토 대상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업무 시설의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이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걸 확대를 했습니다. 2013년 9월 2일부터. 그래서 3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늘리게 되면 이 건물이 아마 엄청 큰 건물인데, 그래서 이 강당 한 2배 정도 되면 한 30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500제곱미터로 되버렸으니까 500제곱미터면은 이 건물의 6분의 1 정도 크기만 돼도 무조건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500제곱미터 이상 4개 용도, 비주거, 대형, 소형, 주택 1, 주택 2,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3000제곱미터를 2013년 9월 2일부터 500제곱미터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의무사항,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대상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확대가 됐다. 그래서 500제곱미터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 대상이 되는 거죠.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거 보시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업무시설, 연구소, 뭐 기타 유사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각각에 대한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 이상일 때만 에너지적 계획서 검토 대상이었던 게,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에너지적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적 계획서도 2004년부터, 지금 3년부터 했네요. 3년부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쭉 시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역본부가 12개 정도 있거든요. 12개 정도 지역본부에 담당자들을 다 교육시켜서 지역본부에 내려보내서 전국 각지의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한 그 에너지학 계획서를 다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도면이라는 게 막 서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검토하던 서류들을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스템화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3,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이게 대상이 넓어지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인원으로는 도저히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좀 검토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한국감정원, 교육환경연구원 이런 데도 검토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이 34%, 쭉 다른 기관들은 22%씩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도 제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단일 부분 보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건축 부분이 되겠죠. 건축에는 단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단열, 방풍, 뭐 방습, 기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집 지으려면 당연히 이런 게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의무사항이고요. 의무사항 말고 권장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것 뿐이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64점 이상이면 이제 에너지 절약 계획 검토 대상 통과거든요. 근데 이제 집주인께서 더 자기는 더 에너지에 대한 절약감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이렇게 더 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권장사항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기계 부분도 왼쪽에는 의무사항이고요. 오른쪽은 권장사항이에요. 여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기 부분은 집에서 다 전기 쓰시니까 기계나 뭐 건축은 그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신데,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헷갈리게 나가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취급받는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4, 5, 7, 8 여기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언제나 사항인가요? 예, 아니 의무사항에 4, 5, 7, 8 7, 8, 9 되겠네요. 제 거는 자료가 조금 틀리네요. 보시면 9번에 보시면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는 스위치 또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죠? 30%? 20% 안 된다는 거죠. 꼭 30%가 된다. 30% 이상. 그러니까 9번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다음에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이제 짓고 나서 이제 어떤
우리 건물이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건물인지 등급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서 받는 게 있고요. 또 완전히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증 대상은 모든 종류의 건축물, 신축이나 기축 건물이 해당이 되고요. 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분, 요 밑에 맨 마지막 있죠? 응?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건축 설계사 땡 아닙니다. 건축 설계사는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와서 하면 안 되죠. 이게 보통 시공자가 건축주일 경우가 많죠. 아니 그렇지도 않은 수도 있지만 건물주가 이제 신청을 하거나 건물 소유자 또 시공자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건축주하고 소유자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건축주하고 소유자. 건물 주인이고요. 건축물 소유자도 내가 마찬가지인데 용어를 조금 달리 쓰는 것 뿐이죠. 이게 나중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시공자는 이제 말 그대로 건설회사. 여기서 이제 만약에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 4. 설계사무자. 뭐 설계사 아니면 설계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저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 있고요. 또 인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사후관리 그리고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은 저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여러 개 기관을 지정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기관들은 건축물 효율 등급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기준은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해야만 지정 자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든가 건축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의 기사, 박사 뭐 이런 자격을 보유한 분들이 5분 이상이 있어야만 지정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2014년 2월 현재 9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13년에는 이제 4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에 5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감정원, 교육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 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원 등 앞에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제 선정이 됐던 거고요. 나머지 포함해서 9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하는 구분은 이제 예비 인증이 있고, 이거는 이제 허가 및 시공 단계에서 설계 도서로서, 그러니까 도서로 하면 이제 도면이 되겠죠. 요 평가는 이게 건물을 안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인증을 먼저 하고요. 또 본인증을 받고 싶으면 건물을 준공 단계에서부터 최종 설계 도서 및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본인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등급이 1 트리플 플러스에서 1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쭉 10단계의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1등급 여기 요거가 주거 건축물의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유량이 얼마냐 하면 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20에서 150 사이입니다. 예.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120에서 150. 근데 이거 뭐 우리도 다 못해요, 이건. 그러니까 참고로 이 기준 1 쉽잖아요. 120에서 150. 그거는 이제 절차인데, 절차는 뭐,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등급 인증서는 이 좌측에 표해 보시듯이 저렇게 이제 색깔 이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등급을 종류를 받을수록, 등급을 종류를 받을수록, 요 막대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맨 낮은 등급이고요. 이거 이제 트리플 A, 1 트리플이겠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등급인 경우는 이게 무자가 찍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전문가들만 보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효율 등급 인증서라는 게 예비 인증 받으면 인증서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거 공짜로 다 해주면 막 전문가들 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다 돈을 받습니다. 면적으로 다 돈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9개 인증기관들은 그런 인증을 해줌으로써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에너지 관리공단은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냥 9개 인증기관만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걸만 하니까 수익을 얻고 거기는 이제 저렇게 뭐 건물이 클수록 엄청나죠. 이렇게 여기는 뭐 더 많이 받죠. 근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등급을 받으려고 그럴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등급을 받은 걸 보면은 1등급 받은 게 46%. 전체 이제 1513건으로요. 보면 이게 한 700여 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290 몇 건. 2등급 받은 게 49%. 3등급은 5%니까 거의 1, 2등급을 다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효율 등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물들이 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들여가면서 아까 막 매달 막 돈 받고 하는데 돈 들여가면 왜 하냐? 근데 이게 사실은 혜택이 많아요. 지방세를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니까 뭐 그 어떤 건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하면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뭐 1등급 받았을 때 이렇게 2등급 받았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 기준도 완화를 해줍니다. 완화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정한 최대 용적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면적들에 대한 제한 기준을 좀 풀어주고요. 조경 면적 기준도 좀 풀어주고, 건축물의 최대 높이도 좀 풀어주고, 조달청 입찰 자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조달청에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정부 건물이죠. 지을 때는 항상 입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최저가 입찰 뭐. 그럴 때 입찰 참가 자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때 가점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 건물이 효율 등급을 잘 받았다. 그러면 매매할 때라든가 또 뭐 부동산에 뭐 이제 사무실을 뭐 임대를 내놨다든가 할 때도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관리비가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건축비가 조금 들긴 하는데
향후 이걸 장기적으로 뭐 건물을 10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그 다음에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못 알려줘. 이거 이제 조달청 입찰 참여 자격 심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이 뻔하잖아요. 이게 효율 등급 인증, 이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고 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냐. 문제 뻔하잖아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뭐, 기준 완화, 이 기준 완화, 또 조달청, 입찰 자격 심사, 가점, 환경개선 부담금, 비용 감면. 이거 4개만 알아놓으면,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때하고도 관계가 좀 있어요. 이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축물을 거래할 때 매매나 임대하는 경우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표시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은 벌써 시행을 했고요. 14년 1월부터 경기 인천이 시행이 됐습니다. 14년 1월부터 이제 경기 인천으로 확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 의무입니다, 의무. 일반 주택도요? 아니, 아직까지 이제 공공건물만 하는데, 이제 앞으로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114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KB 국민은행가 뭐 부동산 매매 거래하고 뭐 정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거를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에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보를 다 그런 사이트에서 다 보니까 그게 아예 그냥 그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소비 증명제에 대한 정보, 평가서, 이 정보를 어느 정도 가스를 얼마나 쓰고 난방비를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거기서 아예 보여주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빨리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법에 이렇게 딱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건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거래 계약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유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서 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이게 해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증명제 적용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과 주거 이외 건축물이 있겠죠, 우리 보통. 근데 2013년 2월 23일부터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죠,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주거용 이외의 건물, 이게 이제 상업용 건물이 되겠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이 시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소재라는 경기 인천을 얘기합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와 임대. 수도권 소재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한 매매 임대. 그래서 예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매 임대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3,000제곱미터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증명제의 제외 대상이 있긴 한데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 좀 까리까리한데 이것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리면 정비구역, 이거만 하면 돼요. 정비구역이 있느냐, 그쵸?
노후 불량이냐, 또 뭐, 경매, 문화적 가치, 냉난방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이건 에너지를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외 대상이라는 게. 이제 곧 철거 대상이냐, 노후 또 불량 건물이냐, 이런 거는 판잣집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매나 이게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 없고, 문화재, 냉난방, 에너지를 안 쓰니까 필요가 없겠죠. 이거 꼭 아셨죠? 정비구역 뭐 이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 시에 원래는 매도자가 하게 돼 있는데, 매도자가 에너지 평가사 발급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잘 몰라요, 매도자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계좌는 그런 법으로 돼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발급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수자하고 매도자 입회하에 이 건물은 에너지를 얼마나 씁니다, 이거 확인하고 매매를 하게 되죠. 이 절차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집에서 떠보셔도 돼요. 근데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다 시행을 하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 쓴 가스, 뭐 지역 난방, 전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500세대인 경우에는 500세대에서 쓰고 있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왜냐하면 개개인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막 인터넷 다 공개해버리면 난리 나죠. 그래서 그 단지 안에서 쓰고 있는 평균치를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주소지만 알면. 그래서 사이트 주소가 여기 보시면 자료 다 있으시죠? 그린투게더라고. 예, 이거 보시면 되고요. 매뉴얼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하시면 되고, 아까 효율 등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태가. 예, 그래서 에너지 소유량을 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좋은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를 좀 그래도 중간이 이제 평균인데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또 이렇게 위아래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부동산 거래 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의 에너지 양을 표시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한다. 개인별로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요. 요거 실제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지역 난방을 표시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는 단지 내 동일 평형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제 거주자가 쓴 것도 이제 개인주택인 경우는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증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제 어떤 건물 매매 임대 시의 어떤 홍보, 뭐 우리 아파트가 모 건설회사에서 졌는데 옆에 아파트 단지보다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적더라. 이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앞으로 건설회사들은 단열도 좀 잘하고 창호도 좀 좋은 걸 쓰고, 이제 유리창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것도 많이 되지만 사실 틀에서 많이 새거든요. 창틀 그런 것도 좀 좋은 거 쓰고, 그런 어떤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에너지 적게 쓰니까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쪽 집으로 이사 가고 싶겠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면.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계획을 또 수립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해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마지막 이제 네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평가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1차 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건물에 대한 모든 평가, 효율 등급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막 다양한 건물들에 대해서 막 확대가 되고 막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건물에 대한 건물과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에 종합적인 어떤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평가서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건물 에너지 평가사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1급은 시험은 1차 필기시험 선다형으로 보고 2급 2차 합격자 대상 실기시험이 또 있습니다. 실기시험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실시가 되거든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까지 1차 필기, 2차 실기, 그 다음에 2차까지 다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저희가. 직무교육을. 40시간. 그러니까 기술사보다도 더 어렵죠. 기술사는 2차 시험만 붙으면 이제 기술사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저희는 교육을 또 이수하지 않으면, 도면 볼 줄 아는 법, 도면을 설계하는 법, 컴퓨터로 다 하니까, 그런 교육을 또 통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근데 참고로, 10,000여 명이 이제 응시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10,000여 명이 접수를 했다가, 뭐 시간 관계상 시험 보신 분은 한 7,000여 명 되셨고요. 7,000여 명 중에 1,100명이 합격을 했어요. 필기시험에. 1차에. 1,100명 정도가 합격을 했고, 1,100명을 대상으로 일요일 날 이제 실기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실기시험도 접수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한 800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800명인데 이제 몇 명이 배출될지는 저도 모르죠. 시험 출제는 다른 분이 어제부터 출제를 합숙하면서 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제도는 이제 1급인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고요. 2급인 경우에는 500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500 미만의 건축물, 500제곱미터 미만을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를 이제 효율 등급 인증기관에서 평가하고 아까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향후에는 검토 중에 있지만 인증기관에 소속돼 된 평가사 지금 이제 여기 곧 배출되는 평가사를 통해서 효율 등급을 해야만 이 사람들도 이제 취업을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이런 평가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 검정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를 국토부 장관으로 국가 자격으로 이거를 전환을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1차 시험을 받고 2차를 이제 올해 이게 2년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회거든요, 1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국가 자격하는 거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거 국가 자격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격에 대한 어떤 질이 또 대접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사가 그린 리모델링 성능 평가 업무라든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등의 이제 활용을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를 가 이제 뭐 에너지 절약 계획을 검토하다든가 뭐 건축물 효율 등급 인증을 또 검토하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사들에 대한 제도들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이 평가사들이 4월 달에 배출이 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평가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 내서 그 평가사들이 이제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